지금까지 레시프로컬 레티스와 브릴로앙 존까지 알아봤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느낌으로 따라와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부터는 주제를 조금 다시 돌아와서 웨이브 디프렉션과 스트럭처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관통해서 지나가거나 부딪혀서 그 진로가 꺾이거나 다시 되튕기는 물리 현상을 말합니다. 웨이브 스캐터링도 마찬가지로 어떤 파동성을 지닌 존재가 대상 물질을 통과해 가거나 혹은 부딪혀서 그 진로가 꺾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웨이브 스캐터링에는 엑스레이 스캐터링, 뉴트론 스캐터링, 일렉트론 스캐터링 등이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스캐터링을 연구하는 이유는 스캐터링의 결과 중의 하나인 디프렉션 패턴을 보기 위함입니다. 디프렉션 패턴을 통해서 우리는 고체 샘플이나 혹은 미세한 물질들, 파우더나 단백질 이런 분자들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K라는 웨이브 벡터를 가진 파동성이 있는 존재가 웨이브가 입사를 해서 스캐터링 한 후에 웨이브 벡터 K 프라임 웨이브 벡터를 가지고 스캐터링이 되는 그런 상황과 스캐터링이 되지 않아서 처음에 웨이브 벡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K 벡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통되는 그런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뉴트론과 엑스레이 스캐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뉴트론 스캐터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론은 중성자입니다. 네, 고속으로 가속된 중성자가 대상 물질을 만나서 이렇게 산란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성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적 성질이 없는 중성이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 중에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의 전자와는 전기적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질량면에서 중성자는 전자보다 약 1800배 이상 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역학적으로도 중성자와 뉴트론과 일렉트론은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생각되죠. 그렇다면 이 뉴트론은 과연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뉴트론은 대부분 대상 물질의 원자핵과 그 원자핵과 핵 간에 작용하는 이런 힘들로 인해서 스캐터링이 된다고 합니다. 스캐터링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스캐터링 포텐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즉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뉴트론은 대상 물질의 원자 핵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캐터링 포텐셜이 작용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극한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캐터링 포텐셜을 표기할 때에는 이렇게 델타 펑션을 통해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스캐터링 포텐셜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스캐터링 포텐셜은 델타 함수에 대한 텀이 있는데요. x라는 위치가 xj에 가까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x랑 xj가 값이 크게 다르다면, 원하는 xj의 위치에 있지 않다면 이 델타 펑션 텀은 0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스캐터링 포텐셜 또한 0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x라는 위치가 xj라는 위치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이 델타 펑션은 유의미한 값을 가지게 되면서 역시 스캐터링 포텐셜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fj라고 하는 것은 아토믹 폼 팩터입니다. 그냥 델타만을 둘 수 없으니까 앞에 이제 어떤 인자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토믹 폼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텐셜은 사실 한 유닛셀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자나 레티스가 존재할 텐데
이러한 각각의 원자들에 대해서 작용하게 되는 포텐셜을 모두 더해야 되기 때문에 한 유닛셀에 있는 이런 원자들의 인덱스를 매기고 그것을 다 더해주게 되는 형태로 토탈 스캐터링 포텐셜을 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학자들의 연구로 인해서 1994년에 중성자 뉴트론 스캐터링은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뉴트론 스캐터링이라는 실험은 그냥 조그만 실험실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가속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방이나 국가 단위 혹은 대학교 단위의 그런 실험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이번에는 엑스레이 스캐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전자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전자기장이 요동치는 웨이브이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지나가는 길에 그 전자가 있다면 엑스레이는 전자와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또한 스캐터링 포텐셜을 논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캐터링 포텐셜이 전자의 밀도에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좀 더 스캐터링이 많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전자 밀도가 낮은 상황에 대해서는 스캐터링이 좀 더 적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캐터링 포텐셜을 Vx라고 표현한다면 우리는 델타 펑션은 아니지만 델타 펑션과 비슷하게 xj라고 하는 위치에서 유효한 포텐셜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텀을 두었는데요. 그 텀을 g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g텀이 있고 g텀 앞에 gj가 있는데요. 이 gj라고 하는 zj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토믹 폼 팩터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인자인데요. 이 아토믹 폼 팩터는 좀 러플리하게 얘기하자면 아토믹 넘버 Z와 비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토믹 넘버 Z가 큰 상황에서는 이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도 많아질 테니까 전자 밀도도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스캐터링 포텐셜의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ZJ라고 하는 아토믹 폼 팩터가 사실은 아토믹 넘버 Z와 비례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유닛셀에 대해서 여러 원자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원자들에 대한 모든 포텐셜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그마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엑스레이 스캐터링에 조금 중요한 성질들이 이제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엑스레이 스캐터링은 전자 밀도가 큰 원자에 대해서 상호작용이 크게 잘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아톰들에 대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강하게 스캐터링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는 반대로 수소 원자 같이 굉장히 가볍고 전자의 개수가 혹은 밀도가 작은 그런 원자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스캐터링에서 중요한 것은 전자의 밀도가 높은 그런 헤비한 아톰이더라도 아톰 넘버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는 그런 아톰 사이에서는 우리가 쉽게 엑스레이 그 스캐터링으로 원자들을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습니다. 페르미의 골든 룰에 따르게 되면은 스캐터링 과정 동안에는 단위 시간당 전이율을 감마로 표기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감마로 표현되는 함수는 이러한
보시는 바와 같은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델타 펑션에 대한 텀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EK와 EK 프라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엘라스틱,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감마 펑션에 대해서 이 가운데 텀을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캐터링의 대상이 되는 물질이 이렇게 주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R 벡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레티스 벡터가 되겠고, X는 실제 유니셀에서 어떤 일정한 지점의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치는 사실상 임의의 포지션에서 레티스 벡터 R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선분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브라켓 표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적분 형태로 바꿔주면 지금 밑줄 치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양자역학 시간에 브라켓 표기 방법을 배웠으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준 다음에 R 대신에 X 플러스 R, 라지 R을 대입해 줄 겁니다. 이렇게 X 플러스 라지 R과 X 플러스 라지 R을 대입해 주게 되면은 포텐셜은 격자 구조가 주기적이기 때문에 포텐셜 또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레티스 벡터만큼 다시 주기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게끔 이렇게 Vx 플러스 R은 Vx로 다시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한 유닛셀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닛셀에 대한 적분으로 극한을 정해두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유닛셀을 다 더해주는 식으로 해서 시그마를 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색을 바꿔서 X와 R 벡터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R은 이 시그마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X는 이 적분 인테그랄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마지막 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시그마 텀과 그리고 인테그랄 텀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인테그랄이 있는 텀입니다. 이 인테그랄이 있는 텀을 다시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새롭게 써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K 프라임 K 벡터에 대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G 벡터를 넣을 거고요. 마이너스 G 벡터를 넣는다는 것은 어차피 마이너스 G 벡터도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이기 때문에 라우의 컨디션과 비슷한 형태로 식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을 SG라고 부르는 어떤 하나의 인자로서 작용하는 그런 수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스트럭처 팩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스캐터링에 대한 인텐시티는 이렇게 스트럭처 팩터의 절대값 제곱에 비례하게끔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엑스레이 스캐터링에 대해서 그 스캐터링의 포텐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스캐터링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XJ라고 하는 위치에서 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델타 펑션과 비슷한 G 펑션으로 텀을 구성했었고요. 그 앞에 ZJ라고 하는 아토믹 폼 팩터를 두었습니다. 이 ZJ는 전자 밀도와 관련이 깊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자 번호와 관련이 깊은 폼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유닛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자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원자들에 대해서 인덱스 J를 붙여서 이것을 모두 다 더해주면 총 토탈 스캐터링 포텐셜이 완성됩니다. 이러한 스캐터링 포텐셜 Vx를 스트럭처 팩터 Vx 자리에 대입해 줄 겁니다. 이렇게 대입해 주게 되면은 그대로 대입을 했고요. 이 식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ZJ는 이제 FJG로 다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텀은, 여기 있는 익스포넨셜 텀은 그대로 갖고 올 것인데요. 델타 펑션과 비슷한 G 펑션 텀이 있기 때문에 x도 xj에서 유효한 값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따라서 x도 xj로 표기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인테그랄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남는 것은 시그마와 한 유닛셀에 대한 모든 원자의 인덱스를 붙여서 다 더해주는 시그마와 아토믹 폼 팩터 fj 그리고 익스포넨셜 항이 남게 됩니다. 이 fj라고 하는 것은 러플리하게 말하자면 앞서 논의했던 zj 폼 팩터와 비례하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fj라고 하는 것은 레시프로컬 벡터 g의 크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오른쪽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면은 스트럭처 팩터를 shkl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 hkl이라고 하는 것은 g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이었죠. 그래서 스트럭처 팩터를 이렇게 fj 곱하기 exponential e to the e pi i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모치는 이 부분은 바로 앞서서 g 벡터와 x 벡터에 대한 내적이 되겠습니다. g 벡터 성분 h와 k와 l과 그리고 x 벡터 xj 벡터의 성분 xj와 yj와 zj를 내적해서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큐빅 레티스에 대해서, 한 유닛셀에 대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계산은 다음 장에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첫 번째 예로 SC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슘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의 스트럭처 팩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만 봐서 BCC 구조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는 알겠죠? 이 흰 색깔 원자들은 레티스 역할을 하는 원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원자는 레티스가 아니라 베이시스로 묶여질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레티스의 기준을 잡아서 이 레티스와 빨간색의 원자가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이어지는 베이시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보이는 이 원자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빨간색 원자와 베이시스를 이루면서 격자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SC 레티스 구조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 SC 구조에 대해서 한 유닛셀에 대해서 몇 개의 원자가, 어떤 종류의 원자가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유닛셀에 대해서 세슘과 그리고 염소, 클로린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슘 원자의 기준을 하나 딱 정해서 그 포지션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세슘 원자의 포지션을 0,0,0이라고 정의한다면 그에 상응되도록 클로린의 포지션도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손쉽게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반절만큼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하게 되면은 FJ는 아토믹 폼 팩터로 놔두게 되고 익스포넨셜 E 파이 I 그리고 이제 G 벡터와 X 벡터의 내적 값을 이렇게 써두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스트럭처 팩터를 보게 된다면 우선은 세슘 원자에 대해서 이러한 세슘 원자에 대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기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사실 세슘 원자에 대해서 포지션의 위치가, 즉 x에 대한 위치가 0, 0, 0이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의 지수항이 모두 다 0이 되고, 따라서 이것은 1이 되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토믹 폼 팩터, 세슘 폼 팩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항만 남겨져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로린에 대한 스트럭처 팩터도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클로린 폼 팩터도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포지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값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HKL은 G 벡터의 성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의 포지션이지만 우리가 G 벡터와 그리고 리얼 벡터, X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사실 2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세슘의 폼 팩터 플러스 그 다음에 클로린의 폼 팩터 곱하기 마이너스 1에 H 플러스 K 플러스 L 플러스의 지수승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BCC 레티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세슘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BCC 레티스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BCC 구조는 사실 한 유니셀에 두 개의 원자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기준이 되는 세슘 원자에 대해서 포지션은 0,0,0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바디 센터에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까와 같이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 라고 포지션을 정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스트럭처 팩터의 식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원래 0,0,0에 있었던 세슘 원자에 대한 폼 팩터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2분의 A, 2분의 A, 2분의 A의 포지션에 있는 세슘 원자에 대한 익스포넨셜 항과 세슘 폼 팩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하다 보면은 우리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슘에 대한 폼 팩터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제가 초록색으로 다시 크게 보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이 파트, 이 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이 지수로 되어 있는 H 플러스 K 플러스 L 이 값이 만약에 홀수가 되게 되면은 이 초록색 텀은 0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럭처 팩터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스트럭처 팩터가 0이 된다는 것은 아까 그 스캐터링 인텐시티가 스트럭처 팩터의 제곱에 비례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인텐시티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CC 구조에 대해서는 H 플러스 K 플러스 L
요 값이 홀수가 되는 상황에서는 스트럭처 팩터가 0이 되고 이에 따라 인텐시티, 스캐터링 인텐시티도 0이 된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스캐터링 인텐시티가 0이 되는데, 베네시스 되는데 그것은 H 플러스 K 플러스 L,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있네요. H 플러스 K 플러스 LA 이렇게 더한 값이 어떤 홀수 정수가 될 때 이렇게 스트럭처 팩터가 0이 되고 스캐터링 인텐시티가 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BCC만의 특징이 되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예시로 FCC 구조를 이루고 있는 쿠퍼 금속에 대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는 그림은 FCC 구조를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이렇게 구석에 모서리에 원자가 있고 또 면의 중심에 원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CC 구조에 대해선 한 유닛셀에 총 4개의 아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쿠퍼 아톰에 대해서 4가지의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는데요. 하나의 원자에 대해서 포지션을 0,0,0이라고 기준을 내려준다면 역시 나머지 3개의 포지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분의 a, 2분의 a, 0, 2분의 a, 0, 2분의 a, 0, 2분의 a, 2분의 a라고 정해주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지금 다 면에 붙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0,0,0의 쿠퍼 원자가 존재한다면 이 면 가운데에 하나, 또 이 면 가운데 하나, 이 면 가운데 하나, 이렇게 쿠퍼 원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포지션이 됩니다. 이러한 포지션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스트럭처 팩터를 계속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처음에는 역시 0,0,0이라는 포지션에 있는 쿠퍼에 대해서는 이렇게 쿠퍼 폼 팩터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각자 또 이렇게 내적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결론만 말씀드렸을 때 이와 같이 쿠퍼의 폼 팩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묶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지금 이 텀은 또 아까 BCC와 같이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값을 0이 아닌 채로 얻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조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H와 K와 L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이 모두 all odd거나 all even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정수에 한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H와 K와 L이라고 하는 이 G 벡터의 성분들이 정수가 되는 성분들이 모두 홀수이거나 혹은 모두 짝수일 때만 이것이 0이 되지 않습니다. 0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스트럭처 팩터를 실제로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텐시티를 얼마가 나오는가 논의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 예시로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징크 설파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럭처 팩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이아몬드 구조인데요. 다이아몬드 구조는 기본적으로 FCC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표시하는 거를 따라 보시면은 이렇게 가장자리 꼭지점에 레티스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면 중심에 또 레티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 중심에도 이렇게 레티스가 있고요. 앞면, 뒷면, 꼭지점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노란색 원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레티스에 되는 원자와 함께 베이시스로 묶여져 있는 그런 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이시스로 묶여져 있고요. 이 결합만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원자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3차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마치 메탄과도 같은 그런 결합 구조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는 기본적으로 FCC 구조이기 때문에 한 유닛셀에 대해서 레티스에 해당하는 원자들은 4개 존재하고, 그리고 이 노란 색깔로 보이는 한 유닛셀 안에 있는 레티스가 아닌 베이시스로서 존재하는 이 원자들이 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총 4개의 포지션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를 조금 공부하시면은 이들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가는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중간 개선 과정을 생략을 했고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에 대한 폼 팩터가 아니고요. 스트럭처 팩터는 이렇게 레티스에 대한 텀과 베이시스에 대한 텀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우리가 FCC 구조에서 봤던 특징이 여기 숨어 있었네요. 역시 다이아몬드 구조도 FCC의 구조이기 때문에 FCC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을 그대로 정리하자면 이 표와 같습니다. 세 가지의 3D 심플 큐빅, BCC, FCC 구조에 대해서 스캐터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했었는데요. 그 기준은 스트럭처 팩터가 되었고, 이거를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리플렉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심플 큐빅은 H, K, L 성분에 아무 숫자나 다 들어가도 되었습니다. 어느 정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항상 리플렉션이 존재하겠다, 스캐터링 인텐시티가 있겠다라고 우리가 결과를 봤었고요. BCC 구조에 대해서는 특이했었습니다. H 플러스 K 플러스 L 이라고 하는 값이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지만 스캐터링 인텐시티가 0이 아니고 스트럭처 팩터도 0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회절, 리플렉션이 존재하게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이와는 반대로 H 플러스 K 플러스 L 이라는 값이 음수가 되면은 스트럭처 팩터가 0이 되면서 스캐터링 인텐시티도 0이 되고, 이 결과는 결국에는 리플렉션이 absent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마지막으로 FCC는 H와 K와 L 이 각각 모두가 짝수이거나 홀수일 때에만 스트럭처 팩터가 0이 아니게 되고, 그에 따라 리플렉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경우는 무조건 모두 리플렉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평면들은 이제 기초적인 평면부터 해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고요. 각 평면들의 밀러 인덱스들을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값을 이 밑에 표현했습니다. 네. 가령 100이라는 평면은 이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했을 때 1제곱 플러스 0제곱 플러스 0제곱, 그리고 이들의 합을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들의 합이 7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유의를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여기 이러한 정리표를 보면은 윗부분에 정리표를 보게 되면은 심플 큐빅 같은 경우에는 HKL이라는 이 인덱스에 가리지 않고 어떤 정수든지 다 허용해줘서 리플렉션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심플 큐빅에 대해서는 어떤 인덱스가 들어가든지 간에 모두 다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BCC나 FCC는 굉장히 편식이 심한 애들이에요. BCC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면은 H 플러스 K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값이 무조건 짝수일 때에만, 이들의 합이 짝수일 때에만 리플렉션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합이 모두 짝수가 되는 이런 밀러 인덱스에 대해서만, 이러한 평면에 대해서만 리플렉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BCC가 말이죠. 그러니까 BCC는 굉장히 편식을 잘하는 편이고 FCC는 편식을 더 잘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죠. H와 K와 L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밀러 인덱스들이 모두 홀수나 모두 짝수일 때에만 이렇게 111 혹은 200 혹은 220 이렇게 모두 짝수나 모두 홀수일 때에만 리플렉션이 가능하고 스캐터링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밀러 인덱스들과 이렇게 리플렉션이 되는 스캐터링이 되는 이런 상관관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렇게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Observable Diffraction Peaks라고 해서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H와 K와 L은 레시프로컬 G벡터의 성분들이었고요. 제가 중간에서 말씀드렸던 성분들로 하여금 표지할 수 있었던 요소가 바로 인터플래너 디스턴스였습니다. 이 평면 간의 거리 D를 이렇게 H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L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자면 각 구조에 대해서 리플렉션이 일어날 수 있는 밀러 인덱스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밀러 인덱스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이 리플렉션이 어느 평면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열쇠고리가 생긴 겁니다. 리플렉션이 일어날 수 있는 밀러 인덱스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구한 이 디스턴스는 사실상 브래그 법칙에 들어가는 이 D와 같은 D입니다. 네, 빨간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지우고 이렇게 노란색도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터플래너 디스턴스 D가 바로 이 D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리플렉션이 일어날 수 있는,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밀러 인덱스들이 존재하고 그 밀러 인덱스들을 가지고 인터플래너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터플래너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브레이그 법칙을 만족하는 어느 세타 값을 알 수 있다 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세타의 각을 잴 수 있었다 그랬죠. 2파이라고 하는 각을 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파이가 아니라 2세타죠. 2세타의 각을 잴 수 있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세타라고 하는 이 각도에 대해서 어떤 인텐시티의 피크가 발견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세타에서
이 세타 입사 각도에서 브래그 법칙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것이고, 역으로 추적했을 때 그 거리 d는 바로 이렇게 인터플래너 디스턴스가 되는 거고, 이를 따라서 이렇게 밀러 인덱스들이 있고, 특정 밀러 인덱스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스캐터링이 된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이에요. 각도 세타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조, 고체 결정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브래그 법칙이랑 인터플래너 디스턴스랑 해서 이렇게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4a 제곱분의 람다 제곱, 그리고 각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XRD 말씀드렸을 때 2세타라는 각을 잰다고 했었습니다. 2세타라고 하는 각을 쟀을 때 우리는 이미 이 세타의 값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2세타에서 피크가 일어나면 세타라는 입사각에 대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디프렉션 피크에 대한 이 스캐터링 앵글을 우리가 세타 퍼스트랑 세타 세컨드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인 제곱 세타의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비율처럼 적용해서 오른쪽 우변과 같이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기에는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밖에 존재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은 이 h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l제곱 레이시오에 답이 있습니다. 보강 간섭이 가능한, 스캐터링이 가능한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을 우리가 따로 표기를 했었는데요. SC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빼고 8, 9, 10, 11, 12 이렇게 다 됐었고요. BCC 같은 경우에서는 2, 4, 6, 8, 10, 12, 14 이렇게 가능했었지만, 우리가 비율로 생각하자면 다 2로 나누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레이시오가 가능하고요. FCC의 구조의 경우에는 3, 4, 5, 8, 11, 12, 16 이렇게 가는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율들은 보강 간섭이 가능한, 스캐터링이 가능한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BCC 레티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 쭉쭉 나아가는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의 비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FCC 레티스의 경우에는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의 비율이 3대, 4대, 8대, 11대, 12대 쭉쭉쭉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공식과 같이 이것은 이 세타 값들은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값이고요. 그리고 이 밀러 인덱스는 우리가 역으로 추적했을 때 볼 수 있는 값들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첫 번째 각도와 두 번째 각도에 대한 사인 제곱에 대한 b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첫 번째 밀러 인덱스와 그리고 두 번째 밀러 인덱스에 대한 이 제곱의 합의 비율을 구해낼 수 있게 되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정확히 일치하게 되면은 시료의 물질은, 대상의 물질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BCC의 경우 첫 번째 스캐터링 각도와 두 번째 스캐터링 각도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사인 제곱의 B를 구했을 때 우리는 0.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두 번째 스캐터링 각도에 대한 밀러 인덱스의 제곱의 합의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캐터링 각도에 대한 밀러 인덱스의 제곱의 합의 값은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비율로 나타나져 0.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두 번째 세타와 세 번째 세타,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피크가 나타나는 그러한 스캐터링 앵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밀러 인덱스를 적용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와 세 번째니까 3분의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들의 비율인 0.6의 값이 실험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실험적으로 0.6의 값이 나왔다? 그러면 BCC의 구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FCC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첫 번째 각도와 두 번째 각도에 대한 사인 제곱의 B를 구했을 때 첫 번째 밀러 인덱스는 3이고 두 번째는 4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해서 B가 0.7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각도와 세 번째 스캐터링 각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신 학우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내도 됐었으나 이번 챕터에서는 좀 더 새로운 해석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시프로컬 레티스에 접근하는 새로운 교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던 그런 접근법을 좀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고체 물리학 교재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키텔 책에 나와 있는 해석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한번 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부가적으로 챕터를 마련해 봤습니다. 크리스탈 안에는 이렇게 국소적인 물리 성질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자의 전하량의 농도라던가 전자의 개수 밀도, 혹은 자기 모멘트의 밀도,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고체 결정 내에 되게 국소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성질이에요. 그런데 이 성질들은 격자가 굉장히 주기적인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들도 트랜슬레이션 벡터 T 벡터에 대해서 주기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 벡터만큼 이동을 하더라도 그 성질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electron number density입니다. 전자 개수 밀도인데요. 사실 전자 밀도 개수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엑스레이 디프렉션과 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전자 개수 밀도를 이렇게 nr이라는 함수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 nr 함수가 주기 함수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문장과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주기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r 벡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t 벡터에 대해서 트랜슬레이션 벡터 t 벡터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 주기 함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함수들은요, 푸리에 급수로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nx라고 하는 1차원에 한정된 electron number density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1차원이니까 x를 썼죠. 네. 원 디멘전의 nx라는 함수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볼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a라고 하는 길이의 주기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풀이의 급수에 의해서 이렇게 n0 플러스 위와 같은 시그마를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b는 정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코사인과 사인 함수가 등장하게 되고 그에 걸맞는 앞에 CP와 SP라고 적혀있는 이 개수들도 있는데요. 일단 이 코사인과 사인 안에 들어있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확실히 주기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네, nx에서 a만큼 이동한 함수를 우리는 당연히 nx 플러스 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그냥 x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주기만큼 a만큼이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따로 나열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안에 표현이 되고요. 코사인과 사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코사인 그리고 사인항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봤던 nx와 동일한 형태의 식이 되죠. 그래서 따라서 확실하게 a라는 값이 어떤 주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코사인과 사인의 합을 또 엑스포넨셜로 표기할 수도 있죠. 엑스포넨셜 i 그 다음에 a분의 2파이 px, 여기서 p는 항상 정수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기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np는 1차원에서의 값이니까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고요. 사실 이 np를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양자역학 개론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텐데 리얼 포지션 x나 x와 그리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그런 웨이브 벡터 k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동함수를 리얼 스페이스의 x로 표현하느냐 혹은 웨이브 스페이스에서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k 벡터로 표현하느냐 둘 중에 표현할 수 있었고 이들을 변환시켜 줄 수 있었던 그 도구가 바로 풀이의 변환이었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np를 구할 수 있습니다. np는 이렇게 표기됩니다. 빨간색이 많으니까 초록색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x를 벗어나서 우리는 r벡터, 3차원인 r벡터에 대해서 일렉트론 넘버 덴시티를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np 대신에 ng를 썼네요. ng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exponential i 하고 여기에 a분의 2파이 p x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3차원이 됐으니까 x 말고도 y 방향, z 방향 이렇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x도 그냥 x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r 벡터로 표현한 것처럼 이 x 방향에 맞았던 어떤 p에 대한 요소 혹은 y 방향에 맞았던 어떤 q에 대한 요소 그 다음에 z 방향에 맞는 u에 대한 요소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들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리하느냐? 역시 벡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리하죠. 그래서 G 벡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G 벡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 A분의 2파이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X방향에 맞는 어떤 A분의 2파이 P, Y방향에 맞는 어떤 A분의 2파이 뭐 Q, 뭐 Z방향에 맞는 어떤 A분의 2파이 뭐 U, 이러한 값들이 G 벡터라는 이런 형태, 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논리적 오류 없이 우리가 3차원으로 전자 개수 밀도를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NP를 구했던 것처럼 NG의 값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G벡터란 과연 진짜 무엇일까요? G벡터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전자 개수 밀도는 자, 다음과 같이 G벡터에 의해서 표현됐었는데 G벡터는 이렇게 primitive vectors of reciprocal lattice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정의입니다. 동일한 정의예요. B1 벡터라고 하는 벡터와 B2 벡터, 그 다음에 B3 벡터를 이와 같이 정의하고요. 무엇을 통해서? A1, A2, A3라는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브라베 레티스에서의 프리미티브 벡터들을 통해서 새롭게 B 벡터들을 정의하게 되고,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게 된 벡터들을 우리는 어떤 가상의 벡터니까 프리미티브 벡터,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라고 할게요. 아까 배웠던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이러한 벡터들을 새롭게 정의해주고 나서 이 벡터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더라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G벡터는 진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B1 벡터, B2 벡터, B3 벡터의 인디펜던트한 선형 결합으로 리니얼리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때 V1, V2, V3는 인티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 앞서서 3차원에서의 전자 개수 밀도를 정의를 했었고요. 이렇게 엑스포넨셜 항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 중간에 G 벡터, 레시프로컬 벡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리얼 스페이스에서, 그러니까 병진 벡터, 트랜슬레이션 벡터, 이 T 벡터를 여기 이 부분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어차피 이 T 벡터만큼 지나가더라도 주기 함수니까 이만큼에 대해서는 인베리언트 하니까 전자개수 밀도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r 플러스 t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r 자리에 그냥 r 플러스 t 벡터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요 자리에 r 플러스 t를 넣어줍니다. t를 넣어주고 나서 보니까 익스포넨셜에 대한 지수에 대한 파트니까요. 우리가 곱으로서 분리시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igr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gt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주기 함수여야 되니까 병진 벡터 t 벡터만큼 가더라도 모든 상황이, 모든 구조와 모든 상황과 모든 물리적 성질이 동일해야 되니까, 변함이 없어야 하니까 이것이 바로 nr 벡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nr 벡터는 다시 이렇게 표현되죠. 그쵸? 요게 이 표현이 다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1로 만들어주면 돼요.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g.t 벡터, 이 내적값이 2파이 인티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exponential g t 앞에 i가 붙죠. 요게 1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이 되면은 n r 플러스 t 벡터가 n r 벡터가 되는 거죠. 요 조건 우리가 봤던 라우의 컨디션입니다. 지금부터는 디프렉션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체 샘플이 있고요. 네,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의 엑스레이를 역시 조사하게 될 거예요. 파동성이 있는 존재니까 당연히 웨이브 벡터도 있습니다. 웨이브 벡터 K 벡터로 이렇게 입사되는 빔이 있고요. 그 입사되는 빔의 어떤 형태는 파동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인 웨이브에 대한 어떤 인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K.R 요 부분을 우리가 페이스 앵글이라고 하죠. 위상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입사된 두 줄기의 빛은 사실 이제 점 O와 좀 진한 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빨간색이 제일 진한 것 같은데 점 O와 그리고 이 작은 미소 부피 DV에 산란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파이의 각도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림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빨간색 부분과 하늘색 부분의 경로차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빨간색 부분의 경로차를 한번 보게 되면은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첫 번째 빨간색 부분의 경로차를 보게 되면 제가 델타 1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은 R sin phi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 경로차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위상각의 차이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위상각은 제가 K.R이라고 했으니까 자, 위상각의 차이는 K. 델타 1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K는 람다분의 2파이 그리고 그리고 델타 1은 R sin phi니까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사실은 K라는 웨이브 벡터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이 R 벡터, 이 R 벡터 빨간 색깔 굵게 이 R 벡터 잘 안 보이네요. 파란색으로 굵게 이 R 벡터 위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 R 벡터와 웨이브 벡터 K 벡터의 내적 값인 겁니다. 맞죠? 이 두 벡터가 만나는 각이 90도 마이너스 파이니까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파이가 사인 파이가 되고 이 값이 이렇게 두 벡터의 내적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늘색 부분, 하늘색 이 경로차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하늘색 부분의 경로차는 우리가 이렇게 세컨드 패스라고 해서 제가 델타 2라고 표현했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R sin phi가 되고 이 경로차에 대한 위성각 차이는 역시 K. 델타 2 마찬가지로 위와 똑같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들은 이제 방향이 지금 엇갈려 있으니까 서로 방향이 이렇게 반대 방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양수가 되게끔 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로차에 의한 전체 위상각의 차이는 이 total difference in phase angle은 바로 이렇게 요 차이와 요 차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요 부분이 전체 위상각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A wave scattered from dv
DV라고 하는 요 미소 부피에 의해서 산란되어 나가는 빛과 그리고 점 O라는 부분에 대해서 산란되어 나가는 이런 이제 빛이 위상각 차이가 요만큼이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으로 위상각 차이가 요만큼이 난다는 거예요. 위상각의 이 인자가 그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e to the I k-k' dot r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는 스캐터링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산란되어 나가는 그런 이제 빔에 대한 진폭의 크기라는 뜻인데요. 일단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자기파는 전자 개수 밀도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크면 클수록 산란된 진폭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앰플리튜드의 스캐터링 된 웨이브의 앰플리튜드는 국소적인 전자 컨디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스캐터링 된 앰플리튜드는 이렇게 우리가 적분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자 밀도가 크면 당연히 크니까 포함시켜주고요. 그리고 해당 미소 부피만큼 부피 적분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 형태로 써진 위상각 차이에 따른 플레인 웨이브도 포함을 시켜주어서 얼만큼의 웨이브 벡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기 F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nr 벡터 이렇게 있고요. 엑스포넨셜 항이 존재합니다. nr 벡터는 앞에서 배웠던 이제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줄 거고요. 간편하게 k-k 프라임 벡터 이 부분은 우리가 델타 k 벡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e to the minus I 델타 k r 벡터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래서 g 벡터와 익스포넨셜 항이 더 포함되니까 g 벡터와 이 델타 k 벡터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f를 다시 써보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 항에서 g 마이너스 델타 k 벡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만약에 델타 k 벡터가 g 벡터와 같게 된다면 그러면은 요 항은 0이 될 거고요. 요 항은 0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항은 전체적으로 1이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피에 대한 ng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ng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인테그랄 dv로 이렇게 표현돼서 f 총 앰플리튜드 f는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얘는 보강 간섭을 의미합니다. 사실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이 브래그 법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데 그것은 여기서 보이지는 않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렇게 반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델타 k 벡터가 g 벡터가 아닌 경우에는 이 텀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적분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 f라는 값이 굉장히 작아져요.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스캐터링 된 진폭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지는구나, 마치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디스트럭티브
인피어런스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여기 있습니다. The set of reciprocal lattice vector G determines the possible X-ray reflection. G 벡터라고 하는 것이 reciprocal lattice vector G 벡터라고 하는 것이 X-ray의 reflection에 관여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풀이 해석으로 접근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챕터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많은 학우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열공하세요.